계속되는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경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소비 패턴의 등장과 제조업의 트렌드 변화는 내수 부진을 혁파할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대외 무역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리더십의 위기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내수 불황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은 무엇인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 고비에선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을 찾아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지난번 수출에 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살림 형편, 즉 내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뉴노멀이란 저성장 고실업이 추세인데 하여튼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뭔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말씀 나눌 출연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는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님이신 김성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 김방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 금융연구 원장님이시고 지금 동국대 교수로 계시는 이동걸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내수 문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방희 소장님. 네네. 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삼중고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워낙 이제 불확실하니까 금융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요. 또 일부에서 다뤘던 것처럼 수출과 제조업 경쟁력이 이제 약화된 면이 두 번째 이제 위협 요인이죠. 근데 사실 그 두 가지는 어느 정도는 주기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시기를 전후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호두까기 경제라니 뭐 샌드위치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수출과 제조업이 가진 경쟁력 약화를 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잘 넘겼죠. 각고의 구조조정 끝에 우리 제조업 경쟁력 혹은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서 뭐 역샌드위치 경제를 누린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정말 그런 시기들과도 다른 요즘만의 어떤 특별한 위협 요인이라면 내수 불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내수 불황이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소매 판매율 같은 걸 보면 마이너스 지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대외 불안이 내수 불황으로 전염됐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 구조적 요인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12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부 상류층을 빼놓고는 쓸 돈이 없는 소비의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위기는 과거의 주기적인 위기에 비하면 훨씬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내수 불황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겠죠. 네.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이동걸 박사님이 전문가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내수가 부진한 거는 경기 순환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방희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뭐 생활이 어려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수치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생계비용으로 대출이 나가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득이 없어서 대출하는 그런 부채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제가 구조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째, 저희가 흔히 임금 없는 성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는 우리 경제 전체에서 소득이 늘어나도 가계가 가져간 소득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통계를 보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가계가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이 약 65% 수준에서 60%까지 줄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길게 한 15년 이상의 텀을 보면 70%에서 60%로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10%가 줄었다는 얘기는 금년도 GDP 수준으로 보면 약 150조에서 160조 정도를 가계가 덜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돈이 줄었으니까 쓸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줄어든 가계 소득 중에서 분배 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소득 양극화인데요. 소득 양극화가 되니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쓸 돈이 없어서 못 쓰고 고소득층이나 여유 있는 분들은 쓸 돈은 있는데 해외 나가서 쓰신다든지 여행을 하신다든지 또 수입품을 사 쓰신다든지 그래서 내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년도 해외 여행 지급액이 250억 불 가까이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5조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내수 부진의 어떤 요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그런 대로 여유가 조금 있더라도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미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늘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중장년층은 중장년대로 지금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저축을 늘리는 추세가 통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2010년도 평균 소비 성향을 보면 2010년도에 약 75% 하던 게 금년도에는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고연령층에서 평균 소비 성향의 하락폭이 훨씬 크고 이런 모든 정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내수가 부진한 거는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이고 당분간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는데 그 저성장 국면에서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 장기 침체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야기되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건설 경기 부양이나 단기 부양책은 큰 소용이 없을 걸로 보고 우리 경제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동걸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은 했는데 분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놓고 보면은 국가 GNI가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하위 90%의 절대 소득이 감소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 시장 소득이 감소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장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으로 가는 이 국가의 조절 기능이 우리가 OECD에서 제일 약하다고 되어 있죠. 예. 그 부분도 추가적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의 소득 분배 구조를 보면 그 좋은 편은 평균보다 좀 나쁜 편입니다. 게다가 뭐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유럽 국가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대적인 빈곤 문제, 소득 분배 문제 이런 게 심각한 편이고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가 짧다고 그러지만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피케티 지수라는 그 상위 10%의 소득률이 30%가 안 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피케티 지수는 미국 다음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요? 최근 IMF나 OECD에서 새로 나온 연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분배 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여성의 임금 차별 문제 같은 걸 해결한다면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1%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노령화 시대에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주어진 노동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을 여성이든 뭐 청년이든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이 생산 현장에 이렇게 끌어내올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김성원 교수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여성들의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분배와 내수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그 가동률이 72.4%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돼야 소비도 일어나는데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 한 달만 해도 지금 제조업에서 11.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청년들의 기대 수치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에 맞춰져 있고 공무원의 안정적인 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1,000만 명의 청년 중에서 600만 명이 놀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일반적인 알바라든가 아니면 잠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만 고통을 요구하는 3D를 외면한 지는 지금 10년,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서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창의적으로 노동 생산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요. 선진국은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자본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따라서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높은 임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다 임금을 네, 올릴 말씀하시죠. 수야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다만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거죠.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를 지금 얘기해 놓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장이라는 것과 분배를 확연히 구분짓는 것이야말로 이제 산업화 시대의 논리고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네.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득으로 이어지고 임금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수 불황이라는 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연결 지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죠. 네. 네, 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동걸 박사님 추가적인 김성훈 교수님께서 중소기업이 기술력, 경쟁력이 그리고 투자를 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저희가 간간히 뭐 보고서에서도 보고 저희도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왜 기술 투자를 안 하냐, 왜 충분한 자본 투자를 못 하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투자를 해봐야 남는 게 없이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데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느냐, 무슨 인센티브로 투자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은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력도 없고 또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개혁과 병행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정거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대기업이 그 빨대를 꽂아서 가져간 엄청난 수익의 많은 부분이 국제 기준을 넘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대기업 직원들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30년 사이에 똑같았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이 지금 2배 이상 벌어지는 이유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죠.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중소기업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80%에서 90%였습니다. 거의 그런데 같았죠. 지금은 네. 50% 수준으로 네. 떨어진 거는 그만큼 지급할 여력을 줄였다는 거고 생산성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는 걸 보면 결국은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과실을 대기업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대기업이 가져가고 그것을 다시 대기업 임직원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기업은 돈을 벌어서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아놓고 있고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그런 양극화 구조를 해결해주기 전에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개혁, 우리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경제 새판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은 성장과 분배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리더십과 국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약간 분배 같은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들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더 이제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복지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앞으로 어떤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비 절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입장이죠.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러한 고령화로부터 출발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문제, 우리 여성분인 김성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벌써 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2015년에 13.1%고요. 고령 사회의 기준은 14%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빈곤율이 48.8%입니다. 세계 최악이죠. 세계 최악이고 거의 압도적 두 배 최악이죠. 정도 예. 차이가 납니다. 또한 또 맞물려 있는 것은 저출산인데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이번에 WEF에서의 평가에서도 성격차 지수가 우리나라가 144개국 중 115위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요, 그 측면에서는 12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양성 평등에 있어서 정말 후진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 사회적인 어치브먼트, 성취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좀 묘하게 돌아가서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3억이 넘는 돈이 들고요. 3분의 2가 사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일자리를 같이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110조 집어넣었다죠. 그래도 아무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거죠. 프랑스가 155년 걸린 초고령화, 우리 불과 26년 만에 세계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에 더불어서 연령대별 소비 패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문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수 불황의 어떤 그 또 다른 단면이죠. 세대별로 이제 소비 성향을 보면 안정적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대부분 저축 가능한 소득을 누렸고 그 소득의 일부를 이제 안정적으로 소비했죠. 근데 그런 안정적인 소비 대열에서 많은 세대가 이탈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젊은 세대죠.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가 없고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 젊은 분들 신입사원들이 3년이 되면 대부분 다 떠나요. 근데 다른 더 좋은 곳으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경쟁자를 이렇게 봅니다. 해외여행이라고 보는데요. 한 3년간 그냥 일하다가 해외여행을 한 목돈이 쌓이면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의 경제업체가 사실은 해외여행이 돼버리는 셈인데 이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소비 대열에서 이탈했고 또 중산층의 경우는 아까 대표적인 게 집 사느라고 빚 얻어서 이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쓸 수 없게 되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월세 전환 효과라는 겁니다. 전세가 대부분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 이 월세라는 게 가처분 소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내 한 달 쓸 돈에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훌러덩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쓸 여력이 없죠. 중산층의 경우에는 한 벌이의 4분의 1 정도를 원리금 갚는데 빚 원리금 갚는데 쓰고 있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아예 돈 벌어서 빚 이자도 못 갚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소비 여력 자체가 없다. 이게 이제 중년층의 문제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장년층들 같은 경우는 조기 은퇴 또 굉장히 오래 사시잖아요. 장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미래가 엄청나게 불확실해진 거죠. 노후가 불안정해지면서 안 쓰시잖아요. 소비 성향이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세대별로만 봐도 이 내수 불황이라는 게 얼마나 구조적이고 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실감이 납니다.
자, 그런데 네. 대한민국 전체에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돈이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왜 돈을 쓰지 않죠? 그 돈을 국내에서 잘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쓸 수 있게 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상류층, 소득 계층을 10개로 나눴을 때 위에 한 3개 계층 정도가 될 텐데요. 이게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착시 효과도 이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경제 기자들이 리포트를 할 때 백화점 판매액이 늘어났다, 수입차가 잘 팔린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좋아진 게 아니고 상류층이 쓸 여력이 있는 유일한 계층이기 때문에 늘 계속 쓰던 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양극화인데 그걸 욕하지 말자는 거야. 아닙니까? 욕하면 안 되죠. 이제 과소비라 그래서 예전에는 예. 질시 어린 비판들을 했었는데 쓸 여력이 있는 사람은 쓰도록 해줘야죠. 대신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아까 25조 원을 해외 나가서 쓴다고 했는데 해외 여행으로만 그걸 우리 국내로만 돌려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야말로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정책으로도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는 거죠. 나라 안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쓸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정책 과제는 아마 금융연구원장님 하실 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주시죠. 국내에서 소비를 주로 많이 하는 층의 소득이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정책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또 에너제틱하고 자녀를 돌보기를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족이 엄청나게 돈을 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애들 유모차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삽니다. 그런 고가품, 수입품. 그러니까 결국은 돈 있는 분들한테는 돈이 집중되니까 최고의 어떤 그런 소비 성향을 보이는 거고 또 소비 생활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건데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실 그 노인 빈곤에서 해방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0% 이상 국내에서 쓰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부양을 한다 뭐 이런 문제는 저희 소용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자, 사실 이 문제는 일본, 유럽,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국가가 똑같이 겪은 문제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가? 이 문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선진국들보다 우리가 좀 일찍 겪는다는 거 하나하고 또 아까 일본과 프랑스와도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훨씬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에 들어서지 못해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선진국이 앓고 있는 문제, 질병도 우리가 먼저 앓고 있는 거죠. 고령화,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전에 선진국병을 앓고 있는 면도 하나 있지만 한 부분은 일본 같은 데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도 우리처럼 이제 빠른 고령화의 문제를 겪었는데 일본은 마켓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우리로 치면 한 4-5배 되니까 설령 좀 어려워도 내수로 버틴 기간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 경제 어렵다, 20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일본 가보시면 잘 돌아갑니다. 큰 문제 없이. 근데 우리는 수출에 너무 의존적인 데다가 이게 어려워지니까 게다가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까지 어려워지니까 정말 이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도 쓰고 싶어요. 마켓 사이즈,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본처럼 된다, 소일본화된다, 미니 저펜이 돼가고 있다. 경제의 활력을 잃고 동력을 잃는 게. 그래서 최근에는 그 두 가지를 감안하면 뭐 언론 같은 데서 10년 주기설 얘기하면서 위기 이론 다시 얘기하고 퍼펙트 스톰 온다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낙관적인 견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주기적인 위기는 우리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듯이 겪어내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비유하자면 저는 골절상이라고 하는데 팔다리가 뚝 부러지면 당장은 아픈데 좀 있으면 이제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수 불황까지 겹쳐서 겪게 되는 이거는 골절상이 아니라 골병이다. 당장은 아픈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완치되지 않는 질병의 단계에 돌입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패러다임의 변화라든가 그랜드 비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그랜드 비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소한 어떤 정책의 믹스만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1억 총활약이라는 새로운 그 세 가지 화살 중에 한 개를 끄집어냈죠.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초고령화까지 불과 10년 남은 시점, 그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10년간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경제적 돌파구가 뭐냐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뭐 창조 경제도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정말 소수의 이해를 위한 정책에 불과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들을 찾는 노력들 이런 걸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성현 교수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방희 소장님께서 일본의 경제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천 기술과 기술의 축적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나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압축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자본력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술 중심으로 발전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이 성공하는 성공 신화가 안 만들어지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머리띠를 싸매고 중소기업은 안 된다. 가려면 대기업을 가고 아니면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약사, 의사, 변호사, 사자가 붙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창의와 혁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좀 더 세계를 좀 넓게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각이 아닌 장기로 보고 그리고 부모님의 안정적인 시각보다는 미래에 좀 더 도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김방희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죠. 일을 하다가 여행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래요. 한 곳에 있어서 뭔가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오래 있을 텐데 그냥 그렇죠. 그냥 살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어느덧 일을 안 해도 괜찮다, 즐겨도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데 국가 발전, 장기적인 발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Do what I want가 아니라 Do what I ought to라는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미래를 같이 이끌어 나가려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풍토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자리 잡혀야 우리 이 근본적인 소비의 문제도 수출 저하의 문제도 국가 경제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년 실업을 극복하는 방안은 뭐냐? 청년들이 창업해서 다른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게 미국, 영국에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일자리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왜 청년들이 창업 안 하느냐? 청년의 문제일까? 아닐 겁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세 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예. 좀 드릴까요? 아까 김성은 교수께서 생산과 제조에서 세계 인류에 근접했지만 혁신이 없는 풍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교육과도 관련이 있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팬을 많이 거느리고 계신 분 가운데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와이어드라는 IT 전문 잡지 편집장 출신의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이분이 창업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나이 50 중반에 은퇴하고 집에서 아이들 그 레고 장난감을 만들어 주다가 이렇게 직접 만드는 DIY 드론 회사를 온라인으로 만들면 돈이 되겠다 해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동호회를 꾸미고 이제 드론에 대해서 많이 하는 분들 거기 초빙한 거죠. 그 사람들의 두뇌를 이용한 거죠. 아무런 이제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첫 그 공동 창업자이자 CEO를 거기서 발굴을 했는데요. 뽑고 보니까 온라인으로 멕시코에 사는 19살짜리 청년이더랍니다. 그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 회사가 5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금 세계 최대의 DIY 드론 회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방식,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페이스북만큼 회사가 커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의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뭐 당사자들이야 용기를 내서 그럴 수 있지만 부모가 가만히 엄마들이 있을까요? 말리죠. 엄마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세대의 문제가 젊은 세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우리 중장년층들 부모들이 이미 조로해버렸어요. 그래서 안정만 추구하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나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안정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조로 현상의 주역이 됐습니다. 무슨 리스크 테이킹해서 기업을 만든다 그러면 죄 짓는 것처럼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한 우리 경제 새로운 돌파구, 제가 아까 돌파구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브레이크스루라고 새로운 산업의 부흥이라든가 혹은 벤처붐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 이민호 이사장께서 그런 주역이셨으니까 이제 그런 경제의 동력 혹은 새로운 활력들 경험을 하셨는데 그런 게 벌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이제 일자리 대책을 단기적이고 미시적으로 만들어도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벤처기업 후배들은 제가 좀 알죠. 그럼요. 근데 정말 그들의 문제는 그들 혹은 그들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실패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회적 징벌, 소위 평생 빨간 딱지가 붙죠. 신용불량자, 소위 말하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저 주변에서 보면 뭐 창업했다가 망해가지고 자기 재산만 날린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 날리고 처가집 날리고 뭐 사촌 집 날리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무덤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 금융적인 어떤 이 지원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여기 도와주는 사람도 따라 붙고 그다음에 금융 지원도 되고 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혼자 지고 가니까 위험이 그렇게 크고 위험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들이 말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가 돼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빨리 털고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부모가 말리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해다 망하면 너는 평생 굶어 죽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제 최저 사회 안정망 같은 거를 확실히 해서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어떤 기반이 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최저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진다 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는 또 지금- 김성현 교수님. 아니 지금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기입니다. 부모님 왜냐하면- 세대에 더 잘못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우리 어른의 잘못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왜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 돈이 돌아가고 그래서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인력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돈은 안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을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탈취된다든가 이런 관행이 너무 오래 만들어진 거죠.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투명성 제고돼야죠. 신뢰성 제고돼야죠. 공정거래 관행 확립되어야 하고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제도가 실제적으로 없어서가 아니라 잘 지켜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리더십이 자리를 잡혀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기성세대가 아니고 기성세대의 리더십이다. 예. 자, 지금 내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내수 시장을 타개할 새로운 산업. 신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기술 융합과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세계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제조업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 활성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시장은 융합과 프로슈머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장이다. 생산과 소비가 하나로 융합되고 가상과 현실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소비자 가치 창조의 시대. 새로운 생산 소비자, 프로슈머가 주도하는 시대를 이끌어갈 자는 누구인가? 이제 침체된 내수 시장을 진작하고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적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절실하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소비 패러다임까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자, 문제는 진화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들의 준비가 얼마나 되었냐 하는 건데요. 자, 화면에서도 우리가 보셨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가상과 증거에 결합하고 또 Do It Yourself라는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안 되는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와 규정을 바꿔야 되는가? 세 분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도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가장 중요하고 좋은 제도는 다 가지고 있고요.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제도는 많은데 지키진 않는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마치 그물처럼 되어 있어서요. 그물에 갇히게 되면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업 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관료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관료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문제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면서 공약을 한 정책들을 보면요.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도 낮추고 법인세도 낮추고 모든 걸 다 개방하고 에너지 사업도 석탄이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환경법도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부작용이 있을 거지만 이제 기업가적 사고네요. 그렇죠. 예, 기업가적 사고로 일단 일자리 만들고 경제 활성화시키면 된다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서 외쳤지만 결국은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마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실 텐데 꼭 필요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켜지는 사회. 안 지켜지면 돈이 많거나 없거나 정부 처벌을 받고 법을 같이 지키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 소득을 가져가는 사회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는 네. 이제 대부분 동의합니다만은 네.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측에서 뭐냐면은 규제 완화를 어떤 기업 투자라든가 고용의 선결 조건처럼 얘기하거든요. 이걸 해주면 기업이 알아서 투자와 고용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도 그랬죠. 근데 기업 좀 편하게 해주면 나아질 거라는 기업의 자비에 기대는 규제 완화 정책은 별로 효과를 못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이 박사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이 여력이 있어도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예전엔 빚 얻어서 투자하던 시기였습니다만 돈이 쌓여 있어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쟁여놓는 시기로 돌입했기 때문에 기업의 자비에 기댄 규제 완화 정책은 안 된다. 오히려 기업이라는 존재는 돈이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 정책의 역할, 즉 정부의 역할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아들격인 기업들을 이끌고 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먼 바다의 위험물까지 멀리 비춰주는 일종의 등대지기의 역할로 산업 정책을 바꿔야 된다.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의 본질들을 정부가 빨리 포착하고 기업과 상의해가면서 미래의 먹거리가 뭘 건가, 우리 경제 돌파구가 뭐가 될 건가, 이걸 궁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요, 동북아 아시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꼴찌인 나라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투자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투자가 왜 안 이뤄지고 있는지, 외국인이 왜 기피를 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 나라가 돼야 되고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회사란다.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민이 각종 제도를 가지고 혜택을 입을 수가 원론적으로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될 거라는 게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우리나라가 기업들 곡간 사정이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일본의 슈퍼엔고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질렀다 하는 보도들이 막 나오던 시절인데 그때 대기업 공채의 숫자를 보면 훨씬 줄어들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더 많이 투자하고 사람을 많이 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자비에 기대는 건 좀 순진한 발상이고 제 얘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뜻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자비로 들어오지 뭐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외국인 우리는 직접 투자의 우리는 경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억지로 팔비트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기업은 간단합니다. 이익이 난다. 돈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네. 투자하는 거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면요. 뭐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규제 개혁 이상한 규제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그거 다 개혁돼야 되고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화하는 환경에 좀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 김방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규제 완화가 뭐 경제 성장의 동력인 것처럼 또 일자리 창출의 수단인 것처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지연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 겁니다. 규제라는 것은 합리적 규제나 일관성 있는 규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규제는 기존 기업에게는 걸림돌인 동시에 새로운 기업에게는 기회 창출의 어떤 요인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규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규제, 신식품, 의약품 관련 규제를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 경제가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수만치 꾸준히 일관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원치 않는 기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겠지만 그 틈새를 타고 나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서 치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경제가 순환되고 발전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졸속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면 한마디 예. 더 붙이고 네.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력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이라든가 혹은 벤처 기업에 기대하고 있는데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게 유감스러운 일이죠. 네이버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예. 저는 우리가 양극단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 됐던 대기업들을 빼놓고 미래를 설계한다면 굉장히 허망할 것 같아요. 그들은 세계 시장에 나가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은 혁신을 하더라도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혁신을 만드는 벤처와 시장을 가진 대기업이 어떻게 상생 발전하느냐. 그렇죠. 이게 우리 경제의 관건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정말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당부 말씀 한마디 좀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성입니다. 신뢰성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이게 리더십에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것 없이는 지금 저희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닌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고부가 가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꿈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적 자산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리더나 기득권층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모여서 이익을 도모하고 거래를 하고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 보고 신뢰 수준을 높여라 그러면 그건 기만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99%의 반성과 신뢰 회복에 앞서서 1%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떤 토론회에 갔더니 노신사 한 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경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균형이 좀 무너진 것 같다. 경제에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이제 사실은 거대한 정치와 경제 권력이 있고 이거에 맞서는 기량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카운터베일링 파워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뭐 언론이라든가 국회, 소비자, 시민단체 이런 것들인데 이 균형이 이제 많이 무너졌고 일부는 언론을 포함해서 다 이 기득권 1%에 포획된 상태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다시 제대로 서는 것도 어렵고 우리 경제가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1%가 신뢰를 회복할, 그래서 우리 경제를 다시 새로운 활력에 가득 차게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벌써 지금 이제 20년이 다 돼가나요?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회자되는데, 기업은 이류, 정부와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기업인 인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류 기업이 삼류, 사류, 관료, 정치에 기대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런 거를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업가들이 어떤 기득권에 연연해서 연명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란 모험 정신입니다. 그거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회생해서 선진국으로 가느냐는 기로인데, 이 기로에서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가도 일신시는 새로운 모습, 우리 국민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정치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거 한강의 기적은 빠른 추격자 전략하여서 대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정부 후견주의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이제 명백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조업의 가동률은 IMF보다 더 떨어져 있고, 국가 경쟁력은 11위에서 26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성장 일변도가 아니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를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수출과 내수가 순환하는 경제죠. 이 순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우리는 토의했습니다. 신뢰, 투명성, 개방, 리더십,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